지금 한국갤럽 네. 지난주에 실시됐던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37이거든요. 예. 이러면 좀 대통령 탄핵 인용 쪽이 더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제가 의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마다 다를 수가 있죠. 이 여론을 다르게 해석하면 예.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5대3이에요. 재판부의 재판은 무죄냐 유죄냐는 재판 판사 중에서도 재판을 담는 주심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한 표예요. 각각의 한 표예요. 8명의 재판관 중 5대3이 되면 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탄핵 인용이 나오면 조기 대선, 네. 기각이 나오면 직무 복귀. 어느 쪽으로도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세 갈래 길이죠. 예. 하나는 이제 인용.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6명 이상이 뭐 총 8명이니까 6명, 7명, 8명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제 찬성하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이 인용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제가 뭘 잘 알겠어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잘 모르는 걸로 할게요. 그럼 파면되는 거고. 네. 또 이제 3명 이상이 대통령의 이 심판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내면 혹은 각하. 그렇죠. 한 명이라도. 3명이 되면은 이제 각하가 되는 기각이 되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이제 각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인용, 하나는 각하. 나머지 하나는 이제 기각 그다음에 각하가 되겠죠. 대통령 각하 아니에요. 이제 각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과 이것을 심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 자체를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이제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 길인데 그래서 이건 지금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겠어요. 저마저도.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 공방을 치열하게 벌여왔다라는 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인용이고 또 더군다나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됐다면 빨리 선고를 내리겠죠. 이게 미룰 일이 없겠죠.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 또는 의심 또 진영 간의 치열한 지금 대치 국면, 긴장관계 이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헌법재판소도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늦춰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뭔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나? 그럼 기각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각하일까? 이게 다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정말 말 그대로 오리무중. 정말 안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용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경선 뭐 조급히 막 급하게 막 치러서 뭐 지든 이기든 결국은 대선 치러질 테고 그 그림들이 장미 대선 치러질 테고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각하 혹은 기각은 어떻게 될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나 정말 나라가 기각이든 각하가 되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복귀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다 또 의개인이에요. 일단은 명태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최혜병 이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반복되는. 그러네요. 또 의정 갈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율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의사 숫자라든지 의대 정원이라든지 또 연금개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 상태 되돌아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에는 탄핵 찬성했던 민주당 지지층 탄핵 찬성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대혼란. 먼저 4월과 5월은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또
이 집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탄핵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탄핵 소추안이 다시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나오지만 되겠죠. 이제 뭐 예. 그걸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어렵다고 않다. 봐야 되죠. 통과가 안 될 왜냐하면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막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우리 경제 지금 트럼프 외교. 관세 전쟁 외교 이른바 민감 국가에 올랐다는 그 보도도 충격. 상당히 우려스러운 충격이거든요. 그게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이 정치 불통 상태, 네. 그 다음에 이 탄핵 찬성파의 대규모 집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국제 정세상의 불안한 상황.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외교안보 문제는 해소가 그래도 되고.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 갈등은 빚을지언정 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장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질 가능성 그것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의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내치에 힘을 내치는 대부분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나는 외교안보에 힘을 쓰며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 없었던 일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물 마시는 거 몰랐네요. 물 먹는 하마인가요? 아닙니다. 네.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봅니다. 그 비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예.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론보다도 일단 개헌이 부각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기도 조정되는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주도권은 개헌일 거예요. 그래서 내 임기마저도 열어놓겠다.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만도 어쨌거나 간에 대선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대통령 시기보다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시기가 선거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당히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야당과도 소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여론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대통령이 이제는. 그러면 온몸으로 체화하셨는데.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전광판 안 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광판 왜 봅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뚫어져라. 눈이 충혈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볼 수밖에 없어. 왜? 제가 그듭 이야기를 지지율이 중요하다니까요. 지지율이 높은 거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도 소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도 의정 갈등이 됐든 연금 개혁이 됐든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어느샌가 저봐 탄핵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남북 관계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안보 문제. 왜냐하면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을 한 상태에서 이게 불안하고 국정원도 이번에 불안감을 노출했잖아요. 또 군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리 다 비어 있어요. 다시 재대명이에요. 화두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군 괜찮은 건가, 네. 국정원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서 지지율 이야기 가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총집회를 했어요. 양쪽 다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제 드디어 이게 여론조사 어제 지난주랑 오늘 발표된 거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보면은 탄핵 찬성 쪽의 지지율이 이제 가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중도층들이 본격적으로
투표에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일단은 여론 결과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탄핵 찬성 쪽에 무게가 실려 있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탄핵 액면 찬성.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본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더 높으니까 대체로 예. 나오는 게.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죠. 그렇고 오차범위 밖이에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자동응답 조사 결과도 탄핵 찬반을 물어보면은 찬성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갤럽 네. 지난주에 실시됐던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37이거든요. 예. 이러면 좀 대통령 탄핵 인용 쪽이 더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제가 의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마다 다를 수가 있죠. 잠시만 이종과 재속해요. 탄핵 반대가 몇 퍼센트라 하셨죠? 37%. 8에 37%가 몇이죠? 3명이죠. 아, 그래서 이 여론을 다르게 해석하면 예. 헌법재판관의 숫자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5대3이에요. 이런,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재판부의 재판은 무죄냐, 유죄냐는 딱 이거는 재판 판사 중에서도 재판을 담는 주심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각 한 표예요. 각각의 한 표예요.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 중 5대3이 되면 기각. 그러니까 이 여론을 재판관의 숫자하고 대입을 해보면 기각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총동원을 한 거고. 그래서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로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재판관들의 속마음을 알 길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늦춰지느냐. 그리고 여론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8년 전처럼 수렴이 안 돼요. 그렇다면 8명의 재판관 중에서 지금 우리가 8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우리 국민들이 다 외웁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생각이 같을 것이다. 그럼 대체로 인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정정미 재판관이 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 근데 나옵니다. 여기에 예. 정영식, 그 다음에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여성재판관이죠. 그 다음에 김영두. 이렇게 따지면, 3명만 난 반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마은영 임명을 밀어붙이는 건가요?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속내가 있구나. 이런 속사정이 있구나. 왜? 8명 재판관만으로도 압도적이면은 그런 주장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왜? 그러면은 길어지는데. 길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4월 18일은 또 임기가 만료예요. 첫 번째, 두 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8일이니까 마은영 헌법재판관까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한다면 더 이거 빨리 좀 달려야 되는 거예요. 4월 18일까지. 적어도 4월 15일, 4월 10일까지 더 이건 막바지에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퇴임전이라고 하는 이런 임기에 촉박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 심장이 다 뛰는데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요. 졸려져서. 지금 예. 심박수가 올라가죠. 고혈압에. 아닙니다. 저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판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8년 전에는 좀 수렴이 됐잖아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8대 0이었어요, 결국.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네. 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나는 뭐 어느 한쪽으로 대승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심지어 지금 저희 일부 타임으로 일강으로 예. 손정혜 변호사가 나왔는데 손정혜 변호사마저도 각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건이 10건 정도는 존재는 한다. 찬성이든 아니든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첫 번째 이 탄핵 사유로 이야기됐던 내란 혐의를 걷어낸단 말이에요. 걷어내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 탄핵 사유를 국회에서 표결할 때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던 거잖아요. 그거를 빼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회에서 다시 이 표결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 검찰에서 경찰에서 또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 이 관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EU 재판소 아시죠? 유럽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관의 이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취소된 적도 있어요. 재판관의 조카가 국회 측 변호사였죠.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예. 유럽에서.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본다면 아니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편과 남동생 얘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동생 얘기. 재판관의 구성을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얼마든지 이 판결에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네.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하는데 인용적으로 또 수렴이 안 되고 또 각하 의견이 또 나와서 각하야 이러면은 양쪽 다 지금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인용 쪽이 탄핵 찬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각하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건 어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제일 속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국회로 또 공을 넘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표결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이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사유들 자체가 각하될 수밖에 없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도 각하될 사유만 10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사항도 있는 거죠. 근데 각하가 만약 된다면은 다시 또 탄핵의 시기는 탄핵 소추의 시기는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이거 들고 가는 것부터 또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또 이제 답답하네요. 막 국회도 그렇게 되면 여야 간에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